네, 너나 할 것 없이 입을 모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번 주가 중대 기로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둘러싼 공방. 이번 주가 아마도 중대 기로가 될 거라는 이야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오늘 가처분 신청 심리가 있습니다. 내일 감찰위원회가 열릴 예정이고요. 모레는 법무부 또 징계위원회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일정상 그럴 수밖에 없는데 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벌써부터 참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저희가 두 분 변호사 모시고 이 문제 한번 함께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죠. 먼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셨던 분이죠. 정영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정혁진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두 분 짧고 굵은 좀 토론 부탁드리고요. 먼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에 대해서 오늘 이제 그 심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결과부터 한번 좀 전망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기각이 될지 인용이 될지가 궁금한데요. 정영훈 변호사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오늘 저 윤 총장이 쉽지 않으실 거다. 왜냐? 예. 그 일단은 그 집행정지 요건을 그 판사는 신문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네, 심리를. 네. 요건이 두 가지입니다. 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공익에 대한 중대한 영향이 없어야 됩니다. 있으면 안 되고요. 네. 근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임기제가 2년을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비춰보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예. 하나 더 이제 공익에 대한 중대한 영향이 미칠 우려가 없어야만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공익과 관련한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이 비위 혐의의 중대성이 문제가 되겠죠. 예. 여기서 다투게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비위 혐의의 중대성은 뭐 여러 가지 6가지지만 뭐 정치적 공방에 의한 부분들은 차치하고 일단은 판사에 대한 사찰 문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판사 불법 사찰이라고 이제 규정 짓고 있는데 그 이 검찰총장께서 이제 입장문을 낸 거 보면 판사 개인에 대한 개인 정보를 이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권한이 없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게 지시를 해서 이 어떤 공판 검사들에 드러나던 단문 등들로 해가지고 단문 등으로 해서 수집을 해서 관리를 하고 분석을 해서 전국 다른 공판 검사들에게 반부패부 그다음 공공수사부에다가 배포를 했다는 부분 네네. 이번 불법성이 굉장히 심각하고 중대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들 그리고 또 이제 수사로 만약에 이 부분이 발전되었을 때 이 중대한 비위 혐의가 있는 총장이 만약에 현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네. 수사도 어렵고요. 예. 중대한 비위 혐의가 있는데 그 직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것도 아무리 예. 임기제를 보장하는 취지에 비춰본다 하더라도 예.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중대한 비위 혐의, 그러니까 판사 사찰 문제를 어느 정도 심각하고 중대하게 판사가 고려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좌우될 걸로 보이는데 네. 저는 이게 이제 윤 총장님 입장에서는 좀 쉽지 않으실 거다. 그러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쪽의 무게가 좀 실리지 않나 싶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경험상으로 집행정지는요 대부분 받아들여져요. 왜냐하면 이제 용어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 가처분이라고 하는 건 임시적으로 처분을 빨리 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행정소송에서는 가처분이 없어요. 행정소송에서 이런 비슷한 용어가 이제 집행정지거든요. 그러니까 처분이 내려졌고 그 처분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 처분을 정지해달라 임시적으로. 예. 그런데 요건 조금 전에 이제 정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집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났을 때 그 위험이 있을 때 그때 집행을 임시적으로 정지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행정처분의 적법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법원에서는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보는 게 아니고 좀 전에 이제 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윤 총장이 잘했냐 못했냐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처분의 당사자한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으면 집행정지를 웬만하면 다 받아준다. 그런데 여기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뭐냐.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심플해요. 돈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그래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집행정지는 심플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행정소송 많이 하는 편인데 네. 집행정지 수십 건 했거든요. 한 건도 제가 인용을 받아내지 못한 적이 패소한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없어요. 여기서 잠깐만요. 오늘 네. 한 언론은 어떤 또 전망을 내놓느냐면 그러니까 그게 그 설령 결정이 내린다 하더라도 내일 모레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이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 각하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시나리오도 제기한 언론이 있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각하 사유는 아니고요. 아닙니까? 아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오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그 심리가 있을 거고 이제 심리가 있으면은 이제 판사가 그 다음부터는 오늘 당장 결정은 안 내릴 것 같고요. 빠르면 내일, 제 생각엔 언제냐, 법무부 감찰위원회 결정을 갖다가 보고 빠르면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행정법원에서 결정이 나올 것 같고. 모레 징계위원회가 있는데 모레 결정을 한다고요? 아니 왜냐하면 다른 거니까 아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예. 추미애 장관이 제기한 일들로 인해 가지고 소송은 4가지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뭐냐면은 그 직무 총장으로서의 직무 집행 정지에 대한 집행 정지와 본안 소송. 그다음에 이제 내일 모레 만약에 해임 의결이 나오면 해임에 대한 또 다시 집행 정지와 또 본안 소송. 이렇게 4가지 소송이 있는데 뭐 다 뭐 비슷한 소송이긴 하지만은 법적으로는 다른 소송이기 때문에 네네네. 제 생각에는 각각의 결정이나 판결이 있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정혁진 변호사께서는 실무적으로는 인용이 될 그렇다. 것이다. 네, 네. 일단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셨는데 그 이제 근거도 말씀해 주셨어요. 정영 변호사님 반론을 펼 수 있습니다. 그게 아까 이제 그 이 사안이 일반적인 어떤 가처분이라든지 일반적인 집행정지의 사안에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게 뭐 다루신 수십 건 사건이 어떤지 예.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이 중대 비위 혐의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인정이 될 가능성이 저도 있다고 봤거든요. 다만 공익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집행정지 불허 사유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럼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는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중대한 비위 혐의가 있는 공직자를 예. 그 자리에 계속 두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판사 불법 사찰의 문제가 심각하고 중대하다고 느끼고 또 더 나아가서 수사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판사가 그러면 그 특히나 총장 대검에 대한 수사나 감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총장을 현직에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있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할 여지도 있다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예. 그러면 두 분의 지금 그 공통 분모는 뭐냐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라고 하는 점만 놓고 본다면 아마 윤석열 총장의 청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두 분의 의견이 일치됐어요. 다만 다른 점은 중대한 비위 혐의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인 것 같은데 정혁진 요거에 한정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런데 쭉 뭐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그 이정화 검사가 네. 뭐 그러니까 내부에서 지금 뭐 검사장들도 다 그렇고 쉽게 말하면은 추미애 장관을 도와주는 편이 내부적으로도 없어요. 뭘 다 검사들이니까 뭐 초록 동색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네.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 담당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기조실장도 뭐 결재를 안 했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외적인 것들이 판사가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봤을 때 결정적인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무부의 감찰위원회는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거거든요. 거기 위원장도 로스쿨 교수님이시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독립적인 감찰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갖다가 하느냐가 네. 판사가 결정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다. 그래서 오늘 네. 결정을 내릴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뭐 언론도 있지만 네, 제가 네. 봤을 땐 그렇지 않고요. 감찰위원회 결정 제가 판사라면 그 감찰위원회 결정을 보고 네. 거기에 근거해가지고 그 결정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감찰위원회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셨으니까 바로 그거로 넘어갈 텐데 그 전에 하나만 좀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네. 지금 정혁진 변호사께서 이제 그 다른 검사들이 이른바 이제 불법 사찰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그 별로 법무부의 견해에 동의를 안 하는 부분들을 강조를 하셨는데 네. 거꾸로 네. 그러면 그 이 조미연 판사도 판사이다 보니까 네. 판사적 감수성이나 판사적 관점에서 이 사찰 문건을 둘러싼 그 논란을 또 바라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변수가 안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그걸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정 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정지에 대한 단서 규정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명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판사가 봤을 때 그 지금 정도 사안을 가지고 이걸 예외 사유로 해가지고 집행정지를 안 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것이 사실은 제 생각이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제가 아침에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걸 봤다가 보니까 예. 박경신 교수님이 페북에 올린 그 글을 갖다가 보니까 뭐 예컨대 참여연대에서도 뭐 법조인 자료실 해가지고
판검사들에 대해서 평판 같은 것들 조회하고 있다. 뭐 이런 취지로 글을 갖다 올리셨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딱 보면은 이게 예컨대 막 도청하고 뭐 미행하고 판사를 그랬다라고 하면 뭐 지금 정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냥 빼도 박도 못할 텐데 과연 그 정도 사유냐.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장관 밑에서 감찰관 밑에서 일을 했던 검사가 아니, 내가 봤을 때 이건 죄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 네.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불법 사찰의 문제를 네. 이 사찰이냐 아니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찰이라는 게 어디 법률에 정의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요. 원래 그 법률 용어가 아니라면서요? 아닙니다. 사찰을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예. 내부 용어 사전을 찾아보면 사자가 조사할 사자고요. 예. 찰이 살필 맞아요. 찰입니다. 예. 예. 조사해서 살핀다는 거예요. 예. 그 조사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과거 독재 시절에는 당연히 인터넷도 발달 안 되니까 미행이나 도청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네. 최근에는 얼마나 인터넷이 많이 발달해서 대부분 정보기관들도 구글링부터 먼저 시작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죠. 예전에 어떤 시국 선언에 동참한 변호사님들 명단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거 어디서 파악하겠습니까? 정보기관이. 네. 그게 미행해서 찾습니까? 예. 아닙니다. 그 구글링에 나오면요, 그 명단 나오거든요. 그 명단 다 수집해서 관리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찰이 저는 맞다라고 보고 네. 다만 그 예전에 그 협의의 그 사찰을 생각하다 보니 이게 사찰로 규정 짓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는데 저는 사찰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보고요. 네. 불법성도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아까 지금 이제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중대한 비위 혐의냐 아니냐가 시각차가 나와요. 아까 이제 우리 장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검사님들은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검사 아닌 분들도 이거 뭐 별거 아니네 공판 참고용이지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또 다른 반대편에 있으신 분들은 이거 굉장히 심각하고 중대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과거의 불법 사찰과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배경이 왜 이렇게 시각차가 둘로 나뉘어지냐 하면 네.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게 정치적 배경에 의해서 장관과 총장께서 갈등이 있다 보니 이게 정치적 배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감찰이고 수사가 아니냐. 검사님들은 그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단순히 업무로 하는 건데 뭐 이 정도의 가볍게 치부를 하는 거죠. 그러나 저희들 인권을 중시하고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우리 그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국가기관이 민간인에 대해서 정보 사찰한다. 예를 들면 국정원이나 경찰에서 국가 간첩 사건이라든지 보안 업무를 위해서 민간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해서 관리하고 분석한다. 그 오픈되어 있는 예를 들면 인터넷에 오픈되어 있는 자료 수집한 거다. 이렇게 한다면 그걸 납득하겠습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특히나 판사님들의 지위와 신분은 헌법에 의해서 재판의 독립이 보장이 되고 신분이 보장되는 중요한 직위예요. 그만큼 네, 네. 다른 국가기관이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판사님들의 개인에 대한 정보를 대검의 정보기관에서 이게 다 수집을 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건 굉장한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라는 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만 그러면 좀 그 네. 추가 논의를 하고 감찰위원회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정혁진 변호사께서는 예를 들어서 참여연대에서도 하고 있고 먼저 뭐 그 법조인 대관인가 이거는 법률신문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정영훈 변호사께서 제기하는 문제는 언론도 사실은 판사에 대해서 뭐 평도하고 보도도 많이 나와요. 사실 이 판사의 성향이 이렇다더라 뭐 이런 얘기 보도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누구도 사찰이라고는 얘기를 안 하죠. 근데 민간 영역에서 판사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국가기관 다시 말해서 행정부에 속해 있는 국가기관이 사법부에 속해 있는 판사의 성향을 분류했다는 것이 문제다. 문제의 본질이다. 이거는 엄밀하게 이야기한다면 여러 가지 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문제 제기신 것 같은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 정 변호사님 지적도 일리가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불법 사찰죄라고 하는 건 없거든요. 죄형 법정주의이기 때문에 불법 사찰죄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그걸 처벌할 수가 없는데 근데 불법 사찰로 해가지고 처벌받은 대표적인 게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제 처벌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직권남용이거든요. 불법 사찰죄로 처벌받은 게 아니고 직권남용죄로 처벌을 갖다가 받는데 직권남용죄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권한을 남용한다. 네. 그다음에 쉽게 말하면 목적이 부당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하급자 상대로 해가지고 의무 없는 일을 갖다 시켜야 된다. 네. 그런데 예컨대 법원 행정처 같은 경우에는 판사들 이렇게 뒷조사해가지고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런데 검찰이 그 판사에 대해서
그 기소를 하거나 형사 처벌할 의도가 있었으면 그건 당연히 위법한 건데 과연 이것이 그러한 것이냐 일단 그게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언론의 이야기도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재판부 특히 이제 주심과 부장판사가 이 건을 어떻게 그렇죠. 판단하느냐 그렇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딱 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 집행정지가 왜 중요하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네 가지 일련의 여러 가지 그 법적 절차 중에서 첫 단추잖아요. 이 첫 단추가 어떻게 꿰어지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사실은 윤 총장과 추미애 장관의 거취나 운명이 결정될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정치적인 파급도 크고 여론에 미치는 파급도 맞습니다. 크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 제가 잠깐만 네네네. 그 부분에 말씀드리면 이제 네. 아까는 이제 장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검사분들이 이제 판사님들의 정보를 수집을 해서 개인 정보를 수집을 해서 이게 수사 기소하는 거면 당연히 불법이다 하는데 네. 그 외에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측면에서 보는 건 아니거든요. 수사 기소를 당연히 판사를 목적으로 해서 한다면은 범죄 혐의 없는 판사님의 개인 정보를 수집해서 수사 기소를 한다는 건 너무나 명백한 거고, 근데 그거를 우려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예를 들면은 판사님들이 대검의 수사정보기관에서 그 하나의 지금 웬만한 중소기업 지검급이에요. 거기서 내 개인 정보를 관리를 한다는 거고, 그리고 그거를 공판 검사를 통해서 탐문해서 들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입장문을 보면, 그럼 판사님들 입장에서는 이 공판 검사뿐만 아니라 늘 봐주보는 법정에서 공판 검사님뿐만 아니라 대검의 정보에서 나에 대한 평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기 검열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판결을 내릴 때 검찰은 나를 어떻게 볼까? 그렇게 되면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검사의 반대편에 있는 피고인이나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우려가 굉장히 심각하게 개선되고 알겠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겠습니다. 우려한다는 겁니다. 예. 요거 좀 이렇게 좀 대별되는 부분들을 좀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감찰위원회를 이제 계속 강조를 하셨어요. 그럼 정혁진 변호사께 먼저 이제 내일로 예정된 감찰위원회가 왜 중요한지 네네.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판사가 왜냐하면 집행정지를 한다라고 하면 재판을 여러 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판사가 그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굉장히 적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건도 간단해요. 그 손해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제가 예컨대 입장 바꿔서 제가 부장판사란 말이에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 지금 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걸 근거로 해서 내가 판단을 갖다가 해야 될까?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결정을 해야 잘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들을까? 그러면 결국은 감찰위원회가 나름대로 객관적이고 제3자적인 중립적인 그런 위원회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 결정에 따라가지 잠깐만 여기서 하나 좀 보니까 네네. 내일 열리는 감찰위원회에서 이제 판단하는 것은 그동안 법무부가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을 대상으로 했던 감찰이 네네. 정상적인 절차에 거쳐서 했던 것이냐 아니냐.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그 정상적 그러니까 좀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판단을 내린다라고 한다면 징계의 근거가 되는 감찰 네. 이 근거가 무너진다 이런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것도 그거지만 집행정지. 네, 그 그것도 영향이 오늘 있습니다. 신문이 있는 그 집행정지의 결정이 오늘 나온 게 아니니까 네. 제 생각이 이번 주 중으로 나올 것 같은데 집행정지할 때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 알겠습니다. 자, 정영훈 변호사님. 네, 제가 아까 이 부분 먼저 얘기하고 감찰 다른 얘기 좀 네네. 하겠습니다. 감찰위원회 이 내용은 아마 이제 그 종전의 규정에 의하면 아마 감찰위원회 자문을 받았어야 되죠. 필요적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의 규정으로 바꿨거든요. 네. 법무 분량이 되어 있는 그 규정을 그래서 이제 이걸 자체는 유법성은 없어요. 다만 감찰위원회에서 이 사안이 중대하다고 다뤄서 절차적인 문제와 내용적인 문제를 아마 다루게 될 겁니다. 내용적인 문제는 아마 장 변호사님과 제가 다뤘던 이 판사 자체의 의미가 중대하게 다뤄질 거고요. 네. 물론 정치적 중립성 나머지 문제도 같이 다뤄질 거라고 보여지고 네. 갑론을박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절차적인 문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검사님이 제시를 하는데 네. 법무부 입장도 보니까 이제 다툼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어떤 이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방적인 그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은 없고 뭐 적정하게 아마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하나 놓친 게 이제 우리 이번에 아까 각하 가능성 말씀하시지 네네네. 않았습니까? 네.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이 당사자가 이 인용이 집행정지가 인용 결정이 나오든 기각 결정이 나오든 양 당사는 항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항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예. 항고를 하게 되면 이 집행정지가 1심에서 원심에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항고를 하게 되면 이미 그 확정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 바로 그럼 다시 복귀가 안 됩니까? 그 복귀는 되는데 예. 이게 확정은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죠. 윤 총장께서 하루는
현직에 복귀를 한다 하더라도 네. 이게 최종 확정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항고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항고심에서 남아 있는데 항고는 또 왜냐하면 2일에 우리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 항고심이 열리고 그 항고심에서 결정하기 전까지 그 기간을 도과해 버린다면 항고심에서는 이거를 최종 결정할 실익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소위 실익이 없어져 네, 버리는 네. 거죠. 그럼 거기서 끝내버릴 수도 있는 그렇게 거죠. 되면은 그러면은 소의 실익 가능성이 없는 부분이 제기될 가능성이 사실 있습니다. 제가 제일 어떻게 답답한 판단할지는 게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해임 결의를 한단 말이에요. 의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해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해임을 하셔야 된단 그렇죠.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분명히 윤석열 총장은 해임 의결에 대해서 똑같이 집행정지하고 행정소송을 갖다가 하게 되는데 네, 네. 그렇게 되면 사실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 모시는 사람 입장에서 대통령한테 이게 누가 되는 일을 갖다가 하는 거라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이제 네. 거기서 한 말씀드리면 이제 저는 윤 총장께서 좀 안타깝지만 굉장히 좀 가시밭길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을 아까 이제 제가 한 말씀드리면 이 흐름을 보면 지금 집행정지가 지금 인용이 된다 하더라도요. 예. 징계위원회가 열려가 해임 의결을 해버리면 그 사실 실익이 없어져 버리고 대통령이 지금 해임 의결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징계 청구하기 전에 보고를 했는데 무식 승인을 했다는 말은 받아들이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해임 의결을 했는데 그럼 윤 총장 입장에서는 물론 해임 처분치 소송과 거기에 대한 또 집행정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윤 총장께서는 지난번에 대통령의 신임이 있었기 때문에 직을 계속 유지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네. 그러면 대통령이 신임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표현이 돼버렸기 때문에 예. 만약에 집행을 승인을 내버리면 굉장히 난처한 입장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곤란한 점이 그렇게 법적 해임 의결에 대해서 대통령의 해임에 대해서 법적으로 공방한다 하더라도 조만간 만약에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하게 되면 현직 총장으로서 검찰 수사를 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아, 그러면 현직 총장으로서 수사를 받는 것은 검찰 조직에 대한 굉장한 누가 될 수가 있거든요. 때로는 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아마 총장께서는 뭐 최종적으로 법적으로 소송적으로 승리할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거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가시밭길을 같을 수밖에 없고 굉장한 힘든 결정을 내려야 될 시기가 올 거다라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요거는 좀 그 주제가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니까 한 분만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모레 예정된 징계위원회 같은 경우도 윤석열 총장은 기피 신청을 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야기가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럼 기피 신청을 안 낸다는 이야기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징계 명단을 이제 요청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징계위원 명단이 누군지가 모르니까 이걸 보고 나서 하겠다 이렇게. 그러면 기피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그럼 징계 절차는 또 늦어질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근데 징계 그 기피 신청도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6명인데 네. 그 저기 징계위원회 가반수 출석과 출석위원회 가반이 의결이 돼야만 징계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 구조상 조금 쉽지 않을 거다 그동안. 예. 궁금해서 좀 여쭤봤던 거고요. 시간이 다 돼서 네.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혁진, 정영훈 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